이번 강연은 2026년 1월 새롭게 시행된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관련해서 임상평가 보고서를 활용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시장 즉시 진입 제도의 요건과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강연자이신 김용우 대표님은 현재 디지털 헬스 및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인 MD렉스 대표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며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허가심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김용우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CER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에 대해서 CER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진입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CER 제도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식약처에서 CER 가이드라인이 작성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로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련된 그 행정 절차고요. 통상 이제 행정부처가 운영하는 법을 통상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의료기를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이제 각 행정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에 따라서 각 절차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법, 체해진단 의료기기법,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라서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은 이후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여부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라고 결정됐다고 하면은 의료법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네카라는 조직에 가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서 그 행위, 그 의료기기를 사용한 새로운 의료 행위가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입증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 기술이라고 입증받았을 때는 다시 심평원에 가서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받아서 보험 등재 절차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식약처 허가 받고, 그리고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받고, 그리고 이제 AI나 새로운 제품이 도입됐을 때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레카에서 받아야 될 텐데, 이게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구 단계로 떨어져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지만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가 혁신의료기술이라는 제도하고 평가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가위에는 신의료 기술을 2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유예하고요. 그 유예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제도고요. 혁신 의료 기술은 신의료 기술을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연구 단계 기술로 떨어진 그 기술 중에 잠재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임상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든 것이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해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평가유예나 혁신 의료 기술이 끝나게 되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을 때는 심평원에 가서 다시 보험 등재를 하는 트랙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입된 CER 제도는 이 네카에서 하는 그 행위,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평가유예 지정하는 행위, 이거를 식약처에서 CER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R로 통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인 그 심평원 쪽에 가서 기존 기술인지 새로운 기술인지를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기술로 분류됐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평가유예로 지정받고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ER 제도를 항상 고민할 때는 식약처의 CER 요건, 그리고 심평원의 기존 기술 요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은 이제 CER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제품이 적용된 건 아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99개 품목에 대해서만 현재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를 먼저 심평원 가서 따져보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AI 제품이 새로 도입되면서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그 지침서를 AI 영상 쪽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병리학 쪽 AI도 발표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AI가 도입됐다고 무조건 새로운 기술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고요. 등급을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적어도 CX 이상이 되었을 때 즉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동등 수준은 아니고요. 사람에 비교해서 현격하게 정확도,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아졌을 때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로 분류하겠다라고 이런 지침을 발행했기 때문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D 정도 된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 시약처에 바로 CER 트랙을 타서 시장 선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CX에 해당돼서 C2군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반드시 심평원에 가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게 CER을 통과하고 나서 새로운 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상담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규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제 평가유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가유예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 사용 목적을 특정한 목적, 즉 적응증을 포함해서 또는 대상 질환을 포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분류받고 네카에 가서 평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게 평가유예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을 비교한 임상문헌을 제출해서 그 임상문헌을 평가해서 이제 신의료 기술을 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일부 데이터라도 확보됐다는 단서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로 지정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6년 저번 달이죠. 1월 26일 날 이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사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으로는 식약처가 공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CER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메카의 어떤 어, 평가위의 신의료 기술을 지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평원에서 새로운 기술로 분류된다고 하면은 시장 즉시 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진입에 필요한 CER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식약처가 지정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냐 살펴보면요. 우리가 쌈드라고 얘기하는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13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먼저 지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외 진단 제품 중에 임상화학이라든지 혈액가스, 전해질 호르몬, 종양표시자 이런 검사 시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2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인데 한 83개 제품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법으로 적용되는 제품 중에 로봇 수술기라든지 로봇 보조 정형 운동장치라든지 이런 3등급 의료기기 제품 중에 3개 품목이 지정돼서 전체 199개 품목이 CER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 규정에 따라서 이 평가유예 제도가 이제 식약처 허가 관련된 내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그 식약처의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만든 행정규칙에 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CER 제도, 그러니까 시장 즉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CER, 임상평가 자료를 통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됐고요. 그리고 신청서에 보시면 비고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중 임상평가로 허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기라고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ER 제도 얘기를 하면 그
MDR을 유럽 그 규정인 MDR이나 IVDR에서 요구하는 그런 CER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규정상 보면 한국형 CER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 CER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의료기기법이나 체외진단법이나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결합해서 만들어진 CER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적용해서 CER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 법의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CER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기 이제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임상자료, 새로운 제품이라고 분류된다고 하면 임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임상자료라고 하는 거는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성적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규정상 2등급에 대한 제품은 신청한 제품과 동등한 임상시험 자료도 인정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한 후에 반드시 그 임상 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 시험 기관이라든지 외국 자료라고 하면 뭐 GCP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합돼서 이 내용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런 요건을 만족한 CER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이제 고시 개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CER은 보통은 이제 해당 제품으로 임상한 CSR이라고 해서 클리니컬 뭐 스터디 레포트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해당 제품으로 실시하지 않았지만 동등 제품으로 실시한 리터러처, 그러니까 문헌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도 CER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RW라고 해서 실사용 데이터를 이용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축적한 것도 CER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요번에 시장 즉시 진입에 해당되는 CER은 이게 이제 의료기기법은 아까 전에 세 개 제품 지정됐잖아요. 다 3등급 이상 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리터러처 서치만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문헌 검토로만 되지는 않고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자료가 반드시 포함된 CER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법도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허가에 관련된 행정규칙이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 신고 인증 관련된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 허가고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 허가고시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기기는 동등성이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다 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동등성을 비교할 때 작용 원리에 해당되는 게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인데, 후발주자 제품들이 이제 새로운 그 기등재된 제품하고 동등성 비교할 때 알고리즘을 비교할 수 없고, 알고리즘이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등성이라는 평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상 자료를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고시에서 보면은요, 임상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몇 개 두고 있긴 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소프트웨어를 기능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뭐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이 단순하게 정보 제공이고 진단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 식약처가 A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라벨링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그 데이터 셋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학습하고 또 그걸 검증하게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정부에서 인정한 표준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검증자로 쓴다고 하면 임상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 아직 학습 데이터 인정된 표준 데이터를 아직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자료,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의료기기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적용하는 2등급부터 4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시장 직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CSR을 포함한 CER을 만들어야지만 시장 직시 도입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서 법에 따라서 체외진단 관련된 허가고시에 보면요. 그 외국 자료도 다 체외진단 쪽은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를 가지고 임상적 민감도나 특이도를 가져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허가를 해주는데 다만 이제 조건이 민족적 요인의 차이의 경우 또 그런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해외 자료를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국내에 거주한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래한 검체를 이용해서 추가 임상을 해야 된다. 보통 이제 브리칭 스터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는 민족적 차이를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간염체 검사, 뭐 종양 표시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실시한 브리칭 스터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에 해당된다고 하면 CER을 도입하려고 하면은 동일하게 CER 플러스 그 내용에 CSR,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CSR이 반드시 포함돼야지만 시장 직시비 도입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된다면요, 우리가 보통은 평가위에 받은 다음에 그 후발주자 제품이 이제 그 추가돼서 이제 평가위에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 그 심평원하고 복지부하고 그 네카에서 발행한 평가위의 대상 의료기 관리 지침 뭐 이런 지침에 따르면 추가할 수 있는 요건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의 그 단계별로 갈 때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됐다라는 것들을 식약처 공문을 받게 되면 후발주자 제품으로 추가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평가위회로 지정받은 CER 제품과 우리가 비고란에 신청서 작성을 할 때 비고란에 동등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거를 인정받아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런 공문을 발행해서 향후에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된 규정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ER을 통해서 시장 직십을 하려면 CER 내에 해당 신청 제품에 대한 CSR을 가지고 그러니까 트라이얼이라든지 인베스티게이션 자료를 가지고 그 CER을 만들어야지 이 시장 직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가 그러면 CER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그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ER은 임상평가 보고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상 자료를 통해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임상평가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상 데이터라고 하는 건 크게 식약처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통 CS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자료를 이제 임상 데이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그 퍼블리시돼서 문헌으로 검색된다고 하면 그 문헌을 검색해서 임상문헌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CER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실제 리월드 에비던스처럼 실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임상 경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CER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ER을 만들 때는 세 가지를 다 준비해서 CER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라고 하면 임상 경험 데이터가 국내에 아직 허가받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은 임상 시험 결과하고 그리고 내 제품하고 유사한 해외 논문을 참 검색해서 임상 문헌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CER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허가된 제품은 그 실사용 데이터가 해외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CER 자료를 만들어도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CER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상평가 범위 설정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임상평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임상 평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임상 평가를 수행해서 그 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식별하고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 결과 및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종 임상 평가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검토하고 최종 그 승인자에 통해서 서명을 받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평가 보고서는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임상평가 개요라고 해서 임상평가를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작성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상에 대한 그 임상적 배경이나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한 적용 기술에 대한 부분도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상 평가에서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 설명, 그리고 저극증을 포함해서 그리고 작용 원리, 작동 원리, 뭐 물리화학적 특성 이런 정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교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성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항목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통상 이제 IMD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항목은 들어가 있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 대상 제품이 CSR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리터러처 서치로도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등 비교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임상 데이터 유형별로 평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이나 임상 문헌이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계획, 그리고 배경, 적용 기술, 그리고 이제 수집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 평가 결론으로 해서 수집 결과, 가중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데이터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런 내용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임상 평가자의 자격,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도록 하고, 임상 데이터로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임상 시험 결과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참고 문헌과 첨부 문서로 해서 관련된 문서를 대체해서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구성된 것들을 임상평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동등성 비교, 아까 비교 대상 의료기기는 그 만약에 우리가 신개발 의료기기여서 시중에 유사한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는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 자료에 따라서 이제 자료의 수, 그 따라 붙어야 될 자료의 수의 질이라든지 수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제 가이드를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평가 수준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유사한 비교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성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등성을 비교할 때는 이제 국내에 허가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된 의료기기와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대상 제품하고 사용 목적이나 작용 원리, 원재료 등을 임상적으로나 기술적이나 아니면 생물학적 특성으로 동등한지, 조금 틀리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틀린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인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동등성 비교할 때 조금 다르게 이 쌈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사용 환경, 그리고 대상 환자, 사용 목적, 입력 정보, 정보 처리 원리, 출력 정보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동등성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동등성 비교를 통해서 리터러처 서치로만도 가능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비교 대상 동등성 비교표를 넣으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 규정상 가이드라인 위에 있는 상위 규정상 우리가 3, 4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내 제품으로 한 시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동등성 자체가 없으니까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
내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CSR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비교 대상을 통해서 리터러처 서치, 그러니까 문헌에 대한 양을 결정하는 데 좀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임상 데이터 분류에서 어떤 걸 가지고 CER을 만들 것이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임상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통상 이제 임상 관련해서 시험 결과 보고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CER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통 세컨드리 엔드포인트에 뭐 부작용이나 이제 이상 사례 이런 거 모집하는 경우도 많고 기타 이제 GCP에 따라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증례 기록 요약 또 중대한 이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쌈드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임상적 검증, 민감도라든지 특이도라든지 양성 예측도라든지 음성 예측도 이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임상 문헌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 네카에서 체계력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제 신의료 기술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통은 이게 이제 그 CER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헌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임상문헌 검사 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획을 할 때는 키워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피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피코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임상문헌 검색 결과 보고서, 그래서 검색한 내용들, 그리고 검색했을 때 도출된 임상문헌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논문을 이제 출처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색에 대한 핵심 요소로서 이제 어떤 DB를 사용해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선정된 제품, 그 논문원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제외된 문헌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걸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식약처가 이제 네카에서 했던 체계적 문헌 고찰을 CER에 좀 반영을 해서 식약처에서 CER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의료기법이나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CSR 해당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자료만 가지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CER을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임상 문헌 외에도 리터러처 서치, 네카에서 했던 행위를 식약처에서 추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네카의 업무를 식약처의 업무로 좀 시프트 한 것처럼 그 행위를 식약처 단계에서 선행 단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実시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제품으로 실시한 CSR하고 그리고 문헌 검토를 통한 이 문헌, 그러니까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이 내용이 CER에 정확히 반영돼야 CER을 통한 허가가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평가 유예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 SR 반드시 결과 보고서가 CER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그런 문헌을 검토해서 그 CER을 만들었다고 하면 민원인이 신청하는 시점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이 해외에서 실시했으면은 과거에 실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갭에서 새로운 문헌이 생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시청 시점에 근접한 기간을 포함해서 문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유예를 받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신청 시점에 근접한 CER을 체계적 문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헌 검토를 할 때, 문헌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헌을 조사할 수 있는 DB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신뢰성 있는 문헌 같은 게 이제 코크란이라든지 EM베이스라든지 매드라인 같은 것들인데 반드시 피코를 선정해서 검색을 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CER 도입되면서 식약처가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직접 코크란이나 뭐 EM베이스나 메드라이 같은 걸 검색하고 있습니다. 검색한다고 하시고 그 관련된 인력도 지금 충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CER에서 픽고 선정하고 픽고 선정한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이 문헌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그 도출된 것 중에 우리가 유리한 것만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호에 따라서 문헌을 직접 조사하고 검증하겠다라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추세로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RWE 임상 경험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시판 후 조사한 거라든지 부작용 발생 그리고 그 실제 사용해서 사용한 결과 분석 내용을 가감없이 잘 모집해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론으로 추론해서 임상 데이터, 이 경험 데이터를 만들어서 CER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경험 데이터는 시판호 조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등록해서 레지스트리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사전 계획 없이 EMR 데이터를 후양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임상이라든지 이상사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임상적으로 시정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임상 경험 데이터를 만들어서 CER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CER 만들 때 임상 경험 데이터만 가지고 CER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장 즉시 도입해서 잘 이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보고서에 보시면 임상 평가자의 자격 요건으로 해서 우리가 CER 작성을 할 때 평가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등의 임상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작성자가 최종 이제 가 작성하고 최종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상평가서는 보통 CER은 외국 회사도 뭐 전문의가 직접 작성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임상 전문가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그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에 임상의가 최종 포함돼서 검토하고 승인한 형태의 CER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자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관련된 근거, 이렇게 평가자를 선정한 근거, 이런 내용도 같이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안과 쪽 관련된 제품이라고 하면 안과 전문의가 포함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라고 하면은 안과 전문의가 이제 서명해도 그건 또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아니어가지고요.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제 CER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CER를 보통은 이제 CER을 외국에서 생성한 유럽에서 승인된 CER을 한국에 제출하게 되면 시장 즉시 도입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지 않다. 한국형 CER에 해당되고 그래서 반드시 CSR이 포함된 CER이 현재로서는 199개 항목들은 거의 다 그런 제품들이 지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R만 들어가도 이제 시장 진입이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문헌 검토에 대한 아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지만 CER,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끔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네카에서 했던 일부 행위를 식약처로 시프트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이니까 그 최소한 두 가지 자료가 생성된 CER을 제출해야 그 199개 항목에도 해당되면서요. 그래야지 시장 즉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생성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식약처에서 CER을 통해서 받은 후, 심평원에 가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로 분류받게 되면은, 어렵게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바로 시장 즉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CER을 생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평원에 가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그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팅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1년에 몇 건이나 처리될 것으로 보시는지 네, 문의 주셨습니다. 요번에 대통령 새로 오시고 나서 그 정부 업무 보고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또 이제 식약처도 와서 이제 그 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개선점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식약처 인력이 500명인가요?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인가요? 그 중에 의료기기 쪽만 심사 인력만 한 50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CER 제도 도입되면서 문헌 검토에 대한 뭐 그런 인력도 충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각 부서에서도 디지털 쪽 인원만 한 30명 배정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향후에는 처리 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 수용력은 식약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CER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CSR만 있으면 우리가 단계별로 가서 내과에 가서 설득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R만 있다고 하면은 기존 트랙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받고 기존 기술 여부 따져야 되고 내과에 가서 평가위에 신청을 하는 트랙을 따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CSR 말고도 리터러처 서치가 가능해서 CER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 트랙을 조금 시장 신속 진입하기 위해서 이 트랙을 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임상평가자의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면허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기존 메카에서 프로세스 진행한 것에 비해 장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일부 불리할 수도 업체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국내 이제 그 평가위에 받는 회사들은 그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체들은 그 임상 문헌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해당 제품으로, 내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문헌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은 기존 이런 CER 혜택을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해외 업체들은 내 제품으로 실시하면서 MDR이나 MDD에 따라서 리터러처 서치가 충분히 된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업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MDRX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리터러처 서치가 여기 CER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CSR을 생성할 때는 보통은 이제 CRO하고 연계해서 임상을 직접 국내에서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리터러처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하고 연계해서 문헌 검토를 저희가 좀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평원 사전 상담에서 기존 기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심평원에서 그 상담이라는 게 어떤 이제 딱 공문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왔는데 CER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경우만 도입하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평원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저희가 이제 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긴 했지만은 심평원에서도 이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뭐 허가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식약처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평원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심평원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상이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단계별로 태핑을 하면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업무를 계속 그 회사는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입 가는 사유는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신의료 기술 평가로 바로 가지 못했다고 판단돼 그 경우에 CER 못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CER 준비가 가능할지요? 라고 보는데 보통은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를 한다는 거는 충분한 임상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피코 선정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통과돼야 이제 보험 등재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AI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선정하는 게 평가위의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은 혁신 의료 기술을 전략을 짜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은 기술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이 혜택을 드릴 때 기존에는 단계별로 이제 기관을 세 개나 거치면서 혜택을 드렸는데, 네카의 그 업무를 식약처가 조금 위임해서 받아서 식약처에서 CER을 통해서 그 업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KCER로 볼 수 있고, 임상이 강화된 형태의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해주면 시장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수준이 낮은 것 아니고요. 강화된 임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유럽 CER은 제품 위주의 CER인데 한국형 CER은 임상적 배경 및 기술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그 제도적 취지를 저희가 뭐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좀 네카의 업무를 식약처가 조금 대신하면서 좀 강화된 CER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빨리 해주겠다라고 한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강화된 CER에서 임상적 배경과 어떤 이제 적용 기술을 상세하게 쓰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좀 강화된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체외진단 시약의 경우에는 CER 용어 대신에 PE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요? CER과 PE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클리니컬 이벨리에이션 레포트하고 클리니컬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 레포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적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40분 됐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협회를 통해서 저에게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네, 요 새로 도입된 제도 허들은 되게 좀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도 되게 많긴 많은데 좋은 제도를 이제 정부가 세 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두 개 기관만으로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입하도록 이제 제도 개선한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적합하다고 하면 이런 트랙도 고려하셔서 반드시 관련된 자료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 시간을 내어 특별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김영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